국민의힘의 그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틀리지 한번 좀 않나? 들어봤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중에 다행히도 맞는 게 없어요. 예, 맞는 게 없는데 파기 자판을 지금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예. 같이 같이 한번 듣고 이 주장이 잘못됐으면 왜 잘못된 거지, 맞으면 왜 맞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함께 네. 듣고 오시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파기자판에 대해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파기자판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해야 돼요. 파기자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규정상으로 1심과 2심에서 수집된 증거만으로 대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크게 하게 되어 있어요. 1심과 2심은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도 똑같거든요. 사실관계가 똑같고 증거의 채택에 있어서도 서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이 거릴 게 없는 것이죠. 다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안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판이 너무 많아서요. 이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파기자판까지 하면 가뜩이나 사건이 밀려있는데 더 밀리는 거예요. 뭐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증거가 많으면은 대법이 파기 자판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리고 그 동안에 파기 자판한 사례가 없거든. 그게 왜 없냐? 힘들어서. 아,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경무에 시달려서 못한 거였다. 네. 그것만 아니면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어때요? 아니 쟤는 법대 나온 거 맞죠? 아니 근데 참혹하다 참혹해. 참혹해요? 수준이. 진짜? 그럴 듯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유심히 들었더니 대단히 비법률적이고 비전문적인 아, 얘기로 진짜? 끝내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내가 김용남 얼굴 보고 있었어. 얼굴이 완전 썩었잖아. 진짜? 아니 기껏 여태까지 파기 자판하면서 유죄 선고한 사례가 왜 한 건도 없냐? 바빠서? 아니 그게 뭐야? 아니 왜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야,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올라왔는데 네. 대법원에서 파기하면서 파기 자판하면서 무죄 그건 선고하는 가능하지. 경우는 있지. 예. 어. 가능하지. 네, 그건 가능해요. 예, 가끔 예. 그렇게 해요. 네. 근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올라왔는데 대법원에서 왜 파기 자판이 안 되냐? 방금 얘기했지만 바빠서. 양형 단계가 없었단 말이야. 항소심에서 양형을 안 했잖아요. 안 무죄 했지. 선고했으니까. 네네네네. 네. 근데 대법원은 피고인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보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록만 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2심 같으면 법정에서 피고인 세워놓고 증거조사도 하고 주장하는 바도 듣고 뭐 최후 진술도 듣고 그러면서 네. 양형 사유가 쭉 있지만 네. 뭐 이른바 반성하고 있고 이른바 개전의 정이 맞다. 있고 아니면 개전의 정이 없고 저게 뻔한 건데 뻔뻔히 거짓말하고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양형 사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법관들은 피고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네. 법정 태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기록만 놓고 보기 때문에 양형 자료와 관련한 거를 대법관들이 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었어요. 양형을 못 정하는데 어떻게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그러면 형량을 어떻게 선고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설명인데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 검사들의 수준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주지로. 헌법도 모르고 법률하고도 관심이 없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오로지 그냥 사람 하나 표적 삼아 가지고 사냥하는 거. 짓거리만 그 공장만 하다 보니까 예. 저거 아니 나는 옛날에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저께 한 얘기야. 아니, 어제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어서 어제 한 거야. 아니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지가 옛날에 저기 헌재 4대4로 저 기각될 거니까 편안한 밤 되세요. 이 수준이야 지금. 그랬던 놈이거든 저거. 다 틀려, 말하는 것마다. 제가 이 얘기를 제 기억에 여기서 처음 설명할 때 이거는 법조인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맞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설명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내가 김용남 의원 얘기한 그 얘기를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주제로 설명 중에 더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까 그렇게 설명해. 1심, 2심에서 사실관계 인정이나 증거 채택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네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애초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곳이 아니다. 법령 문제 위반만 따지는 거지. 아니 김 변호사 얘기해. 나 진짜 짜증나서 얘기해. 앵간해야지. 아니 뭐 불러놓고 이런 걸 시켜. 제가 조금 저도 지금 듣고 되게 약간 놀랐는데요. 아, 그래요? 저분의 발언에서 몇 가지 좀 짚을 게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저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야. 강력히 주장해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어차피 정치적인 어떤 주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네.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두 번째는
파기 재판에 대해서 재판이 많아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기존에 어떤 사건들이 파기 재판이 되었는지를 분석을 안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한마디로 법원은 권리구제기관이에요. 예. 파기 재판을 하는 경우는 그 피고인의 권리구제에 도움되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빨리 그러니까, 여기서 노연하게 할 때. 예, 그러니까 지금 권리구제. 구속돼 있는데 우리가 파기환송을 시키면 어차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얘가 계속 구속돼 있을 것 같아. 시간이 파기 걸려. 재판, 넌 무죄 이렇게 내는 게 대법 파기 재판의 역할이고 얘한테 지금 추징금이 붙어 있는데 이 추징금이 우리가 지금 파기환송 시키면 이 추징금 재산권 손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추징금 네가 거기다 붙인 거는 그거는 우리가 파기 재판 추징금 무죄 이런 식으로 날리는 거거든요. 면소나 공소기각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이건 원래 재판할 일이 아니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그렇죠. 최소화하는 그 거군요.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 파기 재판인 거고 아. 기본은 파기 환송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대법원의 그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판을 해서 양형을 방금 이제 계속 말씀하신 네. 다시 확정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그 법조문에 나와 있는 파기 재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법조문만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은 좀 부족하셨다. 아. 그 정도로 생각이 되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진짜 파기 재판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혼나. 이제 진짜 그만해. 파기 재판은 날려 이제. 이거는 뭐 진짜 우리 몇 번 날린지 몰라. 계속 날려왔어. 근데 이제 워낙 같은 놈이. 워낙 법원에서 지금 예상치 못한 결정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그런 걸 걱정을 하는 맞아요. 것 불안해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솔직히 네. 권한대행이 그렇게 위헌이라고 선언했는데 안 지킬 거라고 누가 생각을 그렇지.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저도 모르게 걱정을 하시는 것 자꾸만 같습니다. 주진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예, 불안하니까. 주진우한테 자판기나 하나 선물해주고 싶다. 여기서 주스나 꺼내 먹으라. 아, 요거는 이제 더 이상은 얘기하지 네. 않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무죄 그러니까 상고 기각 또는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만 가능한데 이것이 이제 핵심은 6월 3일 이전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시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 문제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두 분의 의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로 봐서는 6월 3일 전에 선고까지 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전원합의체 사건을 일주일에 2번 심리한다는 게 못 들어봤어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진짜. 이례적이긴 하네. 아니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대법원 소부는 보통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합니다. 4명이 구성해서 재판을 하던 건 이거는 워낙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주요 사건이니까 전원 합의체로 넘긴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대법관 14명 중에 법원 행정처장 1명을 제외한 13명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노태학 대법관은 본인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부적절하다고 해서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졌고 12명이 하는 건데 대법관 12명을 한 번에 다 모으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대법관들 무지하게 바빠요. 각자 사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심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번 그렇더라고. 전원합의체 사건은. 근데 지금 이번 주에만 두 번째야.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빨리 해갖고 6월 3일 전에 선고까지 가겠다는 목표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조희대의 목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 예. 그러면 조희대의 목표는 결론과 무관하게 조희대의 목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목표로 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요? 네. 그거를 정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그건 그건 아니고? 정해 놓을 수도 없어요.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야 이쪽으로 가자라 갖고 11명이 우르르 따르려가는 그런 경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조희대 머릿속에 우리가 안 들어가서 예. 어차피 추정하는 건데 조희대는 어찌됐든 그러면 6월 3일 전에 유죄든 무죄든 매듭은 좀 짓자라는 생각이라는 거군요. 이 사건을 대법원이 갖고 있지는 않겠다. 아 그래요? 이거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추정을 해보면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기소 안 당하는 거는 알아. 그럼 법문상 명확하니까. 그렇지. 다만 내란과 외환은 외환죄는 예외지만. 근데 이미 기소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당선되고 나서 이거는 해석론이에요. 정말로 해석의 문제인데
기소만 못하지 재판은 진행된다는 썰부터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썰까지 그렇죠. 뭐 다양하더라고. 그 중간에 절충설이 있어요. 제가 주장했던 건데 법정에 직접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사실심 재판은 중지되는 게 맞고 법정에 출석할 일이 전혀 없는 대법원 재판은 진행할 수 있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본인만의 해석이고요. 네. 그런데 네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월 3일이 딱 지났을 무렵에 만약에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면 이런저런 해석론으로 인한 부담을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6월 3일 기준으로는 대법원에 사건이 없어야 돼. 아니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법원장이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매우 이상한 거죠. 네, 그것도 근데 해석론상 대법원이 결론을 바로 내줘야 되는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 이재명이 지금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사전적으로 그걸 먼저 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근데- 대통령을 전제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전제로 한 설명인데 그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아, 요새 여론조사 안 봤어요? 아니 그 말이 안 돼 그게? 아니 그게 왜 말이 안 돼요?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대법원에서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법률적인 이유일 수는 있는데 네.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헌법 해석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당장 6월 4일부터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그 부담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구상을 만약에 한다고 치더라도 대선 전에 결론을 못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못 내려. 못 내려요.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처음에 구상하고는 달라지는데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 대법원이 뭔가 답을 내놔야겠죠. 모든 재판은 중지되는 거라든지 뭔가 답을 내놔야지 그때는. 사실은 이게 형사 불소추 특권이잖아요. 대통령의. 여기 이제 우리 박사님 계시니까 더 저기 왜 불기소 특권이라고 안 하고 불소추 특권이라고 했겠어요. 그 법률은 이제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장난치기도 그렇더라고요. 하고 네. 그게 하나의 의미가 다 담겨 있잖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소추 특권이라는 거는 소의 기소의 의미가 있는 거고 추라는 거는 공소유지하게 소송을 수행하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건데. 아 추는. 난 그거 너무 간단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그 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헌법은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그렇죠. 국군을 통수하잖아요. 그런 국군을 통수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내란과 외환이 오히려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윤석열처럼. 군대를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무언가 이 군대와 관련돼서 정말로 외적의 침입과 관련돼 이 사람이 다른 오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내란 외환을 말고는 다른 일을 가지고는 이 사람을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헌법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불소추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지금 헌법학계 절대 다수설이고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조차 중지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보고 있지요. 그 헌법의 의미가 왜 그럼 내란 외환은 빼고 그렇게 진행을 했겠느냐. 그리고 방금 우리 최 의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기소와 소추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 조희대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진행을 할까? 뭐 각자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지금 세간에 떠도는 설은 네.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재명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건 뭐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나는 이거는 가장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권력이 엎드릴 수도 아니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일단 불가능해요. 네. 낙마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뭐 피선거권을 네. 박탈한다는 그건 네. 불가능에 네. 가깝지. 아까 얘기한 대로 파기 자판은 있을 수가 있을 수 없어요. 없으니까 안 되니까. 안 돼요. 파기환송은 가능하나 네. 갔다가 또 돌아오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불가능한 거지. 주진우가 대법원장이 돼도 안 돼 그거는. 아 주진우. 근데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것뿐이지 법문상만 해석하면 파기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기 때문에 아. 뭐 그래서 지금 파기 그래, 재판 그 글자만 가능성론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나만 알 수가 없죠. 네. 대법원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거를 받아들일 최초의 어떤 무죄를 유죄로 파기 재판하는 사안 이거를 대선 대통령 후보급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아, 그건 불가능. 그거는 네. 불가능. 네. 그래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네. 겁니다.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설이 헌재 빼앗긴 존재감을 네, 네. 아. 대법으로 시선 돌리게 하기. 그 얘기 위한. 많이 하시던데. 이 얘기 많이 하잖아. 네. 근데 실제 조희대가 이걸 생각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됐죠. 언론에 지금 매번 대법 얘기만 나오고 네. 우리도 지금 대법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심지어 아. 조희대 출근길도 보도가 됐어. 처음으로. 저 처음이야. 누군지도 몰랐어. 조희대 출근길 한번 봅니다. 이게. 성공했어. 어. 저 의연한. 나 아주 의연하고 강직한 사람이야 하는 표정으로 본인은 맞지? 대법원장이고 어. 그 문영배 소장 대행이었잖아요. 네. 사실은 지위가 다르죠. 다르긴 대법원장이 훨씬 더 지위가 높은 게 그렇지. 맞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사회과학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학생들인데 자 헌재랑 대법원이 어디가 더 센 기관, 어디가 더 높은 기관일 것 같아 그러면은 전부 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에 헌법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네. 틀렸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대법관에서 낙마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실제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검사 몫으로도 한 명씩을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실제로 헌법재판관을 조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이제 그 법원의 역사를 좀 알고 나면 네. 약간 이해가 되는 장면이 그러니까 존재감 얘기를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김종환 변호사 말씀 꺼내셨으니까 아까 이제 그 의전서열 가지고 다퉜다고 그랬잖아.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헌법재판소장이 국무총리하고 의전서열을 다퉜어요. 그러니까 정부 행사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이런 데 가면은 의전서열들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는 대통령 행사에는 안 옵니다 원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초기에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국무총리 뒤에다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헌법재판소장이 갔다가 그 자리 배치를 보고 돌아와 버렸어. 그 행사에 참석을 안 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면 헌재가 확고하게 유상을 확보한 게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위원 결정한 그 말도 안 되는 관습헌법 가지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인식을 맞아. 했고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장들이 골프장 부킹도 잘 되고 그 전까지는 정부 부처에다가 부탁했었어. 그 직원들이 우리 재판관님 저 부킹 좀 해달라고 그러고 실제로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공수처장한테도 꼭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공수처가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위상을 확보하려면 그렇지. 대통령하고 검찰총장을 구속하면 그렇지. 그건 확실해진다. 예. 네. 이미 또 사건을 갖고 있어. 공수처가. 그렇지. 공수처 화이팅. 공수처 화이팅이고.